아, 쇼친 거 정리했냐고요? 예, 정리했어요. 그때 그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가 여기였죠. 바로 분석부터 합시다. 분석 내용이 없어가지고 오늘 별 내용이 없는데 일단은 분석부터 하고 뭐 잡소리 좀 할게요. 일단 지난번에 큰 관점부터 보자. 사실 큰 관점은 아직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ABC가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관점에 뚜렷한 변화가 없어요. 없었고 이렇게 빠졌었을 때 최소한 저는 이제 좀 임펄스로 좀 심하게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새 그 기관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관들에서 돈이 엄청나게 비트코인 쪽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그다음에 다시 양적 완화를 또 하기로 했죠. 트럼프가 뭐 1.5천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도권에 이제 다 편입이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 10월부터는 특근법 때문에 세금이 거치고 그다음에 FATF에서도 정식으로 이제 뭐 가상자산이라는 이제 더 이상 화폐가 아니죠. 자산이죠.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어쨌든 그런 규제안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제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장외 거래긴 한데 어쨌든 장외에서 산 물량이 거래소로 다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뚜렷한 하락 차트만 보아서는 여기서부터 강하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락이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가 이쯤이었어요. 이쯤이었고 이때 혹시나 리딩 다이아고날로 1, 2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 2가 이렇게 나와서 3, 4, 5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임펄스가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숏을 여기서 타서 들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때 말씀드렸었죠. 여기 정확히 여기였죠. 여기 고점보다 올라오면 1, 2, 1, 2라고 분석했던 게 임펄스가 부정되니까 그러면 또 다시 분석을 해서 매매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그대로 여기 올라왔었을 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죠. 여기서 숏 다 정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원래 여기서 숏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 바이낸스 그 USDT 퓨처스 기준으로 11,557에다 숏을 걸어놨는데 정말로 10달러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10달러 차이로 체결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뭐 다 분석 나쁘지 않았는데 체결이 다 안 돼가지고 너무 욕심 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체결이 안 돼서 수익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매매했을 때는 에이다 숏을 좀 들어갔었어요. 어디서 들어갔냐면 좀 늦게 들어갔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매매할 생각이 없다가 알트 그냥 한번 요새 알트 장세들 어떨까 하고서 쭉 돌려보는데 에이다가 여기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하고 여기서 숏을 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커버링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에이다 숏 조금 수익 봤었고 지금 제 차트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을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웨지, 그러니까 하방 웨지 모양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모양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볼륨 또한 중요한데 볼륨도 하방 웨지 만족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폴링 웨지 패턴은 이제 이렇게 A, B, C, D, E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끝나면 위로 이렇게 튀는 패턴인데 입구한 시작점까지 올렸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대로 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추세를 상방 이탈하게 되면 위로 좀 추세가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런 패턴이고 이것도 삼각수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만 봐서는 안 되고 볼륨이 입구에서부터 입구에서 끝부분을 갈수록 볼륨이 이렇게 수렴해야 돼요. 가격만 수렴하는 게 아니고 볼륨이 디클라인 되면서 볼륨가 감소하면서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볼륨이 터졌기 때문에 감소 추세가 보이죠. 그래서 웨지가 맞는 것 같아요. 볼륨 확인했었을 때.
그리고 모양도 전형적인 ABC, ABC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웨지가 맞는 것 같고 상방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트럴한 지역이기 때문에 딱히 매매할 생각은 없어서 포지션이 없고, 좀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웨지가 다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온 건지, 이 웨이브까지 다 나온 건지, 아니면 다음 D 웨이브가 있고 이 웨이브가 한 번 더 나올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는 숏 관점을 좀 보셨어야 된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뭐가 됐든 간에. 왜냐면 일단 이게 만약에 이제 임펄스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가 나왔고 조정 파동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숏 관점을 보지만 내가 롱 관점을 보는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왔었을 때는 숏 관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파동이 완성됐었을 때, 조정을 할 때 아주 예외 케이스, 진짜 너무 추세가 급등 추세인 경우 빼고 일반적인 장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박스권 중인 거잖아요. 추세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고점 저점 중에 지금 박스권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물대 상단 구간이죠. 여기서 갑자기 튀긴 좀 힘든 구간이라서 이런 장세를 보았었을 때 지금이 추세가 크게 터지는 지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매를 조금만 해보신 분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다 618 정도는 터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조금 가격적으로 확실히는 까지는 아닌데 618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떨어진 게 좀 부족한 모양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조정뿐만이 아니라 기간 조정도 중요한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요, 이걸 만약에 1, 2, 3, 4, 5 파동을 임펄스로 카운팅 했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게 3파의 조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이저 파동이 나오고 나온 조정이에요. 근데 기간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이너 조정이 파동 내에 세부 파동이 이 정도의 조정 시간을 거쳤는데 고점부터 떨어지는 거 조정 시간이 너무 짧았죠. 이게 두 번째 이유. 더 큰 파동은 더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이나 기간적으로 이 전 파동에 비해서 거의 준하거나 좀 더 크게 조정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외 케이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여기가 조정 완료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방을 간다라고 하면 임펄스 파동이 나와야겠죠. 임펄스 파동이 나와야겠는데, 누가 봐도 명확하게 첫 파동이 ABC로 나왔죠. ABC로 떨어졌어요. ABC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ABC가 나왔구나. 기간 대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짧았고, 그러면 ABC 한번 나오고 ABC로 빠질 가능성을 보고 여기서 숏을 타면 참 좋겠죠. 이제 이게 세 번째고, 그런데 하필 이 숏타려는 자리가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말아 올렸다가 강하게 또 저항받아서 또 빠진 자리죠. 그러면 최소 다음번에 이렇게 추세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한 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한 번은 브레이크 걸렸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거든요. 한 번은 일반적인 경우에, 또는 이게 ABC가 맞으면 이렇게 빠지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숏을 들어가게 되면은 평단만 나쁘지 않으면 올라갔었을 때 본절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손절이 나더라도 한 $20, 많이 나야 $30, 그리고 수익은 이 밑에까지 나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손절은 엄청 짧게, 수익은 엄청 길게,
그래서 손익비가 정말 괜찮은 자리였고 이전 매물 때 저항받았던 자리였죠.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피보나치 찍어보면 떨어진 거와 618 반등 정확하게 지점이었죠. 근데 사실 618을 살짝 못 채웠어요. 그래서 사실 전 618에서 탈라고 11,557에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618이 11,559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1,557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어쨌든 이게 다섯 번째. 그래서 아무튼 숏하기에 참 괜찮은 자리였다 싶고, 뭐 카톡방 보니까 여기서 숏 하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숏 자리를 못 봤다고 하시는 분, 또는 내가 롱 같은데 했다가 여기가 올라가는 거 보고 강하게 추세 빡 나오는 거 보고서 이번에 찐 상승이다 하고 추격롱 탄 사람은 지금 다 물렸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그 추격롱을 탈 자리가 있고 안 탈 자리가 있어요. 추세를 쫓아가면 돈 벌기 힘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그래서 추세를 쫓아간 매매를 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이건 투자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내려왔었을 때 사는 거고, 숏을 치려면 올라왔었을 때 치는 거예요. 추세 터지는 거 따라 들어갈 자리는 수렴 끝나고 첫 수렴 터지는 자리나, 아니면 충분히 조정 끝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에서 추세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두 자리 외에는 추세를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롱 터지는 거 보고 여기서 따라잡았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에다가 롱을 받아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은 매매 습관이 안 좋은 거예요. 분석 실력도 꽤 좋다고는 말 못하겠죠. 하여튼 그런 자리였고, 남들 숏 봐서 수익 보는 자리에 롱 봤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꼭 그 손절 칠 때 있잖아요. 물렸거나 손절 쳤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안 하는 게 뭐냐면 매매 복귀를 아예 안 해요. 매매 복귀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돈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면 매매 복귀 꼭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매매 복귀를 해서 내 실수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실수를 안 하고 내가 손절을 보는 이유를 찾아서 손절 보는 이유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보는 경우가 한 3가지가 있고, 초보 기준에, 그리고 손절 보는 경우가 보니까 한 5가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내가 5가지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없애고 그러다 보면 손해보는 거랑 수익 보는 거랑 비율이, 이게 더 수익 보는 게 더 많아지죠. 그리고 공부해서 수익 본 자리를 늘리고 이거의 싸움이에요. 초보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매 복귀를 꼭 하세요. 매매 복귀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0분봉 보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웨지 모양만 보면 사실 A, B, C, D, E 웨이브가 남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떨어졌었을 때 보면 30분봉 상에서는 이미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좀 올라와서 떨어졌었을 때 한 이 정도 형성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일 것 같고, 그다음 15분봉 봐도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떨어지면 RSI, 이거 갱신 못하는 RSI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올라오면 여기 RSI 갱신 안 될 거예요. 상승 다이버전스 뜬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여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번에 상방 이탈 안 하고 다음에 더 떨어졌었을 때, 근데 더 떨어진 게 어디? 이전 저점 여기보다 더 떨어졌었을 때, 이 추세 이탈 안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아마 다음번에는 이 하방 트렌드 라인 깨고 올라올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질지 한 번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꽤 높아요. 어디? 이전에 저항받았던 이 자리. 한 번 저항, 2번 저항 받았죠. 다음번에도 저항 받는다면 여기가 유력합니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628 찍었나 이제는? 잠깐만요. 봅시다.
찍었네. 아까 떨어지면서 618 이제 찍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탈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떨어졌다 이탈할 수도 있고 어디서 이탈할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 자리 이 추격 롱 타는 자리도 보면 여기서 롱 타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바심 나서 롱 탔죠. 그 생각을 해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죠. 포지션을 진입하는 근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목표 가격 설정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손절 라인 설정해서 들어가는 게 세 번째. 이 세 개를 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롱 탔으면 어디서 손절 치려고 들어갔어요, 도대체? 손절 라인 잡기 더럽게 힘들죠. 그쵸? 애매한 구간이죠.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추세가 터졌기 때문에 난 여기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 치겠다 하면 손절 라인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롱타 놓고 여기서 손절 치겠죠. 근데 또 손절 라인이 되게 안 좋은 게 매물대 전에 쌓았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 또 손절 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형편 없어지죠. 이렇기 때문에 롱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쵸? 근데 반대로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진입 근거가 명확해지죠. 나는 하방 웨지를 받고 웨지 완성되면서 ABCD 이 웨이브 되면서 완성되면서 가는 거고, 밑꼬리가 심하게 달렸던 자리라서 한 번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반등만 와준다면 RSI 올라오면서 15분봉 30분 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뜰 수도 있죠. 그래서 추세 전환 신호가 되는 자리이죠. 그리고 여기 하방 이탈하면 타이트하게 손절 칠 수 있죠. 이런 자리들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롱 탔다가 짧게 손절을 쳐도 분석이 틀려서 손절 칠 수 있어요. 분석은 누구나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한이 없어.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질지,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반등 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짭시다. 여기까지 떨어졌었을 때, 반등이 왔었을 때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뭐냐면 또 이거 오늘 방송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분석만 한참 하겠네. 자, 천천히 할게요. 떨어졌다가 반등이 왔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고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다 봐야 돼요. 하나는 여기를 리딩 다이아고널로 보고, 그래서 1, 2, 3, 4, 5로 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첫 번째 웨이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A로 보고, B로 보고, 1으로 보고, 2로 보고, 그 다음에 3, 4, 5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이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임펄스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질 때 임펄스로 안 떨어진다 하면 이 시나리오는 이제 나가리로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리딩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왔다가 다음에 떨어질 때 좀 추세가 급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임펄스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1, 2, 3, 4, 5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다음 떨어질 때 이 아주 오래된 트렌드 라인 있죠. 이거 지금 4시간 봉 보시면 계속해서 지지받았던 데거든요. 예전에 5월달에 9천 후반? $10,000 찍었다가 8,000달러 초반에 지지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7월달에 $8,000 후반 9,000달러에서 지지받았다가 12,500 갔다가 9,800 갔을 때 또 지지받던 그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 다음에 깨서 이 ABC 모양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또 ABC로 떨어진다 이러면 또 그때 가서 시나리오를 바꿔야 되는데, 무슨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냐면 이러면 어쨌든 횡보장이거든요. 어떻게 횡보장?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러면 또 이 삼각수렴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러고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또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사실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꽤 오래 나왔어요. 바이낸스 트레이딩 대여 기간 동안 지겹게 나왔는데 또 삼각수렴 또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때 되면 또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또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마
날짜 보니까 타임라인 보니까 11월 달이네. 그러면 앞으로 보름도 더 남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 분석하는 걸로 합시다.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수렴이 나올지 아니면 8,000 후반까지 빠질지, ABC로 8,000 후반까지 빠질지, 아니면 또 수렴이 나올지는 여기서부터 브레이크아웃이 걸려서 떨어질 때 임펄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걸렸을 때 이제 떨어질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죠. 그럼 이게 1번 시나리오에 A라고 B 시나리오였어요. 저금게.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고점 갱신할 수도 있죠. 이러면 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뉘어요. 그래서 고점 갱신하고 여기까지 이 정도 올라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1,800 후반 정도에서 한 11,900 정도 올라온다고 했었을 때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이전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 걸렸었죠. 물론 한번 뚫긴 했는데 저항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지점이 여기에요. 11,800, 900 라인.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걸렸었을 때 약조정 주고 뚫느냐 아니면 추세가 빠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쇼자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면 의미 없는 건데 브레이크아웃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걸린다고 하면 지금 시간봉 보이시죠? 아마 이때 RSI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아마 걸릴 것 같아요. RSI가. 그러면 가격 올라갔는데 시간봉 RSI 봤었을 때 뚫지 못하고 조정받으면 다이버스 컨펌 돼서 이렇게 최소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는 이 하방까지 1차는 여기, 2차는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올라와도 숏자리를 볼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숏 들어갔을 때 주의할 거는, 여기 뚫리면 이제 여기 뚫고 가면 이전에 여기 마지막 꼬리 달았던 데 있긴 한데, 이 매물대 구간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여기 박스권이었죠. 이만큼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박스권을 뚫었다는 거는 이 고점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위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지키셔야지, 전고까지 한번 버텨볼래 했다가 전고 뚫리고 위에서 시장가 손절 나면 그러면 거의 손절이 너무 커요. 여기 몇 달러야 대체. 아무튼 손절 라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손절 칠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감수 쳤을 때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이 구간 숏은. 그래서 여기 올라왔었을 때 RSI 30분 봉이랑 1시간 봉 RSI 보시고, 여기서 꺾이는데 RSI가 못 올라와서 꺾인다 하면, 그러면 그때 꺾였던 지점 손절 라인 걸고 여기서 꺾인 거 컨펌 된 거 보고 숏 들어가서 여기까지 수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전고점 잡으시면 되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보내줘야죠. 여기서 추격몽 타는 거는 진짜 비추. 그러니까 물론 확신 있으면 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롱 타면 손절 라인 좀 너무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사실 이 이상 올라가면 여기 올라갔다가 약조정 줬다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빼꼼 내민다 하면, 그럼 사실 여기 뚫고 올라갈 확률 되게 많은데 여기서 롱 타면 손절 칠 자리가 진짜 없어지거든요. 막 흔들면 그때부터 좀 이제 고뇌에 빠지는 자리라, 저 같아도 여기는 롱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마 안 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근데 롱 못 타면 진짜 배 아플 거예요. 왜냐면 이거 뚫으면 14,000은 기본이거든요. 14,000은 기본이거든요. 그럼 2,000달러 상승 빔을 못 먹는 거죠. 거의 2,000달러.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 큰 추세를 남들은 다 먹는데 못 먹으면. 근데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 언젠가는 망해요. 이렇게 조급하게 매매하면 망해요. 손절 라인 진짜 멀어지죠. 이렇게 손절 몇 번 쳐대면
시드가 나만 하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숏을 봤으면 롱을 터졌을 때는 과감하게 보내주겠다. 다음 자리 기다려서 꾹 참고 기다려서 다음 분석, 다음 시나리오 완성되면 그때 매매하겠다라는 애티튜드, 그러니까 마음가짐, 그런 매매 원칙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모라고 하잖아요. 남들 다 수익 보는데 급등 나와가지고 나만 수익 못 보면 어떡하지 하고 덥석 무는 그런 초보적인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내가 여기서 롱을 못 타서 14,000까지 2,000불 상승 큰 빔을 못 먹더라도 내가 병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꾹 참고 내 매매 템포, 내 매매 분석, 내 매매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 분석 정정해주는 분도 없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개선해서 나갈 수 있었냐? 글쎄요. 일단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하건 저도 이제 많이 틀리고 많이 실수하는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조금 꼼꼼하고 차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 만나본 사람은 알죠. 절대 차분한 성격이나 꼼꼼한 사람이 아닌데 매매할 때 왜 그러냐면 돈 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질 난다고 매매할 때도 승질 나와서 풀롱 이러면 돈 못 벌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좀 바뀌었어요. 매매하면서 사실은 더 차분해진 것 같고 어쨌든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수 안 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실수 안 하면 수익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초반부터. 맨 처음부터. 그래서 실수를 좀 줄여나다 보니까 점점 실수가 줄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몰랐던 실수가 또 생기더라고요. 또는 몰랐던 잘못된 분석 방법. 지금까지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됐다는 거가 또 나오면 그때 또 줄이고 이걸 사실 이제 이렇게를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그 1년 동안 지금 좀 괄목할 만한 실력의 성장이 있었고 사실 그 1년 뒤로 지금 제가 2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 트레이딩을. 근데 지금 처음에 1년 동안만 실력이 성장했고 나머지 1년 반은 솔직하게 지금 정책이에요. 왜 정책이냐? 노력을 안 해요, 제가. 진짜 노력 안 하거든요. 노력해서 더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나도 이제 차트 그만 좀 보고 친구들이랑도 좀 시간 좀 많이 보내고 내 건강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가족들이랑도 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고 그다음에 좀 여가 시간도 혼자 보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느라 진짜 최근에는 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차트 보면서 매매하거나 실수 복귀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 실수 복귀했던 1년 동안이 괄목할 만한 실력의 성장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맨날 매매 복귀해라. 실수가 뭔지 찾아라. 나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라.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많이 한 말이지만 실수할 때마다 왜 실수했는지 이걸 다 적었어요. 리스트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매매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매 원칙이 한 10가지 됐었는데 결국 이게 한 20가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매매할 때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트레이딩 시작하기 전에 이 매매 원칙을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이 원칙대로 매매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동매매도 안 하고 잘 매매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도 이제 나태해져서 매매 원칙도 이제 안 봐요. 안 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계좌의 수익이 계속 늘지 못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수익을 꾸준히 못 내면 철구형이님 이따 답변해드릴게요. 수익을 못 보는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매매 원칙이 없거나 두 번째는 매매 원칙이 있는데 지키지 않거나 세 번째는 매매 원칙이 있는데 그 매매 원칙이 잘못된 경우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내가 꾸준히 계좌가 우상향 되는 트레이더가 못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매매 원칙이 없거나 있는데 지키지 않거나 있는데 잘못된 매매 원칙을 갖고 있거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해요. 제가 봤을 땐 그럽니다. 이걸 이제 임펄스 웨이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 웨이브로 보고 A, B, C, D, E로 보면, 그러면 이 한 파동이 남았거든요. 뭐냐, 1, 2, 3, 4, 5에다가 이 한 파동 남았죠. 그럼 1, 2, 6, 1, 8, 3, 4, 5. 그러면 이렇게 임펄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A, B, C, D, E, 1, 2, 3, 4, 5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펄스에 포함시켜야 될지 말지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삼각수렴이라는 게 정확하게 오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삼각수렴이 일반적으로는 A, B, C, D, E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A, B, C, D, E가 나올 때도 있고 A, B, C, D, E, F, G 나올 때도 있고 G, H, I 나올 때도 있고 J, K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A, B, C, D, E, F, G까지 나오고 시발점,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긴지 그러니까 A, B, C, D, E, F 나오고 E, F, G 나오고 여기서부터인지 아니면 E 나오고 여기서부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라고 하면 한 파동이 남은 거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하면 다 끝난 거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긴지 여긴지는 지금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엘리어트 파동 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한계. 지나봐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웨지 나오고 레그업 했었을 때 고점을 올라가 봐야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이제서야 알 수 있는 거고, 또는 여기서 레그업 했었을 때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가면 아 여기였구나라고 이제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삼각수렴의 끝 카운팅을 여기로 잡냐 여기로 잡냐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주봉 마감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봉은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9시예요. 주봉에서 좀 강력한 좀 하락이 있으면 데드크로스 나서 심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다시 이야기하기 좀 기니까 이 이야기 못 보신 분들은 지난 방송 다시 보기 해보세요. 주봉 맥디 데드크로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좀 빠르게 빠져주어서 주봉이 밑으로 좀 마감이 되면 그러면 여기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비트 스탬프로 로그 차트 보시면 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파 연장돼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12월에 2만 달러 찍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연말에 3,000달러 간 게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1파, 3파 2파, 3회 3에 1파 나왔고 3회 3에 2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추세의 전환 신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은 없는 거죠. RSI로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RSI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이 전 고점보다 뚫어서 올라가겠죠. 당연히 고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까지 왔었다고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을 때 그럼 과연 이게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올라갈 것인가? 모르죠. 알 수 있는 구간이 언제냐면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편안하네. 정민호님 고맙습니다. 편하네요. 다행이다. 알 수 있는 구간이 언제냐면 올라오지 않았다가 RSI가 꺾여서 내려가는 구간이죠. 꺾여서 내려가야 다이버전스 추세가 전환됐구나. 그래서 추세가 많이 전환돼서 이전 매물대 하단까지 빠지겠구나. 이때 아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냐? 올라왔었을 때는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 RSI가 컨펌 되겠다. 컨펌 됐다는 거는 이렇게 추세 전환되면 여기까지 빠지겠다는 걸 이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먹을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됐다. RSI가 빠졌다. 이때 알고 정확히 RSI가 얼마큼 빠져야 컨펌 나는지는 이게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된 건 없어요. RSI가 먹었다 안 먹었다를 컨펌 났다 안 났다를 정확하게 수치화시킨 건 없기 때문에 과거 차트 많이 보셔서 이 정도 빠졌으면 컨펌 난 거구나.
그리고 특히 RSI는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마감봉으로 RSI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가격이 빠졌어. 가격이 이만큼이나 빠졌어. 그러면 RSI가 이만큼 내려오거든요. 이러면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급등이 와서 꼬리를 말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 내려왔던 RSI 흔적은 안 남아요. 복마감이어서 떨어졌던 게 아예 없어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 내려왔던 흔적이 없거든요. 아예 지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봐야 되거든요. 라이브로 봐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제 확실하게 컨펌으로 보려고 하면 복마감이 돼야 돼요. 떠진 게 시간봉이면 시간봉으로 떨어져서 추세가 떨어진 게 마감이 돼야 가격이 올라도 RSI가 꺾인 상태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꼭 직접 한번 봐보세요. 과거 차트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이버스 나올 만한 구간, 그러니까 이게 몇 분봉이 됐건 시간봉이 됐건 과매수 구간이나 과매도 구간이 나오면 다이버스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니까 과매도 구간도 그렇고 올 때마다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레버리지를 20배 써서 50% 25% 들어가는 것과 레버리지를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낮게 풀시드 들어가는 거, 글쎄요, 저는 항상 풀시드로 매매해서 뭐 격리로 하냐 교차로 하냐 이 질문인데 굳이 격리로 줄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복리로 매매하는 거잖아요. 뭐 이건 내 사람 스타일이라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 격리로 할 거면 격리로 조금밖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달러가 있는데 격리로 1만 달러만 풀롱을 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9만 달러 어차피 의미 없어지는데 이럴 거면 출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만 잃어도 되니까 이걸로 큰 수익을 보려고 풀롱을 칠래, 이거 자체가 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드가 크건 작건 일정한 레버리지를 나한테 맞는 레버리지 찾아서 그 레버리지대로 매매를 하는 게 좋거든요. 난 시드가 적으니까 고배 칠래, 나는 격리해놨으니까 고배 칠래,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고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재료 매매 하실 때는 차트 보지 마시고 그냥 재료 매매 하세요. 뭐 파트너십 발표한다고 하면 즉각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언제 발표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발표하기 직전에 팔지 말고 한참 전에 파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고 일주일 뒤에다 발표가, 파트너십 발표가 이때다 하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날 팔 생각하지 마시고 3일 전이나 4일 전에 파세요. 지금 사서 발표한 날 사서. 그럼 대부분 수익 봐요. 주식도 똑같아요. 재료 매매할 때는. 빅히트 어떻게 됐나? 근데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랬네. 일단 갭상에서 시작해가지고 상 못 말았죠. 이러면 계속 흐르거든요. 한 이틀은 내리 흘러요, 보통은. 신규 상장주.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는 절대 손 안 대는데, 주식할 때 손 안 댔었는데 신규 상장주도 패턴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첫날 뭐 몇 시 몇 분까지 몇 퍼센트 올려서 어디에서 지지 못 받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폭락, 이런 경우가 있고, 뭐 신규 상장주 패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공부해서 해보세요. 근데 저는 신규 상장주 잘 몰라요.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 근데 신규 상장주도 종목마다 달라가지고, 근데 보통 신규 상장주 패턴이 이러거든요. 이때 상장했으면 상장하고 줄곧 빠지다가 지지받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하면 손 안 대고, 그 있잖아요, 환희에 사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남들이 다 싫다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사서 남들이 다 좋다고 박수치고 칭송하고 하면 그때 파는 거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관심 뜨거우면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뭐야 하면 그때 올라가더라고요, 신규 상장주는. 약간 신규 상장주가 뭐가 있을까? 삼바? 삼바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삼바 한번 볼까요?
얘는 계속 올랐네. 예시가 안 된다. 근데 초반을 봐야죠. 삼성바이오 초반 207940 한 달을 봐야죠. 207940. 그쵸, 얘도 이랬잖아. 삼바도 처음 보시면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그러면 하라 2, 3, 4 하여튼 꽤 한 1, 2주는 계속 빠져요. 이렇게 계속 빠지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고점 갱신하면 그때부터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규 상장주는 처음에 이제 탄력 봤거든요. 첫 상장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뭐더라? 단어를 까먹었는데 그 공모가를 정해요. 희망 공모가 이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 상단하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후하게 측정해서 상단 가격으로 측정이 돼요. 거기다가 다음날 시초가까지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밴드 상단의 공모가가 비싸게 된 데다가 거기다가 시초가 30%까지 버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거품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설거지부터 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다시 상승 추세 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적어도 뭐 한두 달, 두세 달. 이때도 고점 뚫고 우상향 가는데 한 석 달 걸렸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상장날 고점 뚫고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 고점 뚫으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것까지밖에 몰라요.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빅히트도 당분간 몇 달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빅히트 고점 넘긴다 싶으면 계속 우상향 갈 수도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좀 관심을 다시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 오늘 사실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산 게 아니라 우선주가 배당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배당주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배당 받으려고 산 거고.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내가 이거 방송에서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나? 얘기 안 했나? 방송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삼성전자 우. 아무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식 추천해달라고 하죠. 그럼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그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 우만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어요. 야 뻔할 것 같지 삼성전자. 그래도 삼성전자야 하면서 삼성전자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네. 삼전도 이렇게 올랐나? 삼전도 많이 올랐구나. 이 우선주랑 기본주랑 차이가 뭐냐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가서 내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차피 내가 삼성 주총 가가지고 지분율 0.0000 발톱에 때만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하겠어. 그쵸? 그리고 나는 나보다 똑똑한 경영진이 삼성전자에 수두룩 빽빽한데 거기서 제 의견을 말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결권 포기하고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는데 배당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가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거 이야기하면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1시간 해야 돼서 그렇긴 한데 이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그 중국 증시랑 커플링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커플링 됐을 때 그 지수가 높거든요. 0.7 몇인가 기억으로.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이슈 극복하면서 잘 올라가면 증시가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되면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가 중국에다 부품을 팔아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잡고 이야기할게요. 삼전 차트를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이거 장기 보면 지금 못 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차트 보죠? 지금 못 사. 늘 그랬어. 삼성전자는 차트 보지 마세요. 이거 월봉 보세요. 야 이렇게 고점인데 사고 싶겠어? 못 사. 못 사. 여기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거 사고 싶겠어요? 못 사요. 차트 보면 그냥 사세요. 삼성전자는 그냥 사는 거예요. 진짜 차트 보지 마세요.
그 제가 삼성전자 산 거의 배경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초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CPU 사업부에 대한 거를 과감하게 CPU R&D 부서가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 회사를 이제 더 이상 CPU 생산하지 않겠다고 하고 연구 개발 앞으로 이제 축소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CPU 개발 포기 선언을 하고 대신에 이제 AI에 들어갈 AI용 CPU 이런 거에 대한 돈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제 친한 친구가 그 삼성 그 AI 관련된 팀에 뽑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 삼성에서 옛날에 그 저 대학교 다닐 때 삼성이 앞으로 그 향후 10년 미래 먹거리 사업 5대 과제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5대 과제라고 냈던 게 앞으로 향후 10년은 삼성전자 이걸 할 거다 했던 게 기억나는 게 1순위가 자동차 배터리, 두 번째가 기억이 안 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의료기기, 세 번째가 제약바이오, 네 번째가 의료기기, 다섯 번째가 뭐였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결국 다 맞았어. 이것도 다 맞았어. 10년 전에 발표했던 향후 10년 삼성 먹거리 사업, 그리고 지금도 AI 역량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AI 쪽에.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공장 증설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국내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과감하게 항상 투자하는 거 보고 현재 그 영업이익 순이익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더, 그러니까 지금 과실을 따먹는 것보다 지금 따먹을 과실을 아껴서 미래 성장에 대한 더 열심히 하는 거, 미래 성장에 대해 더 무게를 두는 걸 보고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삼성은 차트 보면 못 산다는 거, 그냥 확신 들면 사는 거예요 삼성은. 한번 털어야 되냐 고민이라고? 고민 들면 터세요. 그래야 후회를 안 하지. 그러니까 나도 삼성 사면서 차트를 안 보고 샀네. 근데 올라갈 때 왜 이렇게 올라왔지? 차트 보면 못 산다니까 진짜. WXY 딱히 모르겠다. 왜 이렇게 올라갈 때 ABC로 올라간 거 같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모양만 보면 그냥 ABC고, 이거 WX, Y, X 수렴으로 G 보아도 여기서부터 카운팅해도 그냥 ABC인데 ABC로 올라간 거 같냐? 그렇다고 다이아고날을 보기에는 볼륨이 튀어버려가지고 다이아고날 아닌 것 같고, 왜 ABC로 올라갔을까? 이유가 뭐지? 삼성 차트는 저도 한번 시간 내서 분석을 잘 해봐야겠네요. 딱 봐서 잘 모르겠네. 근데 차트만 보면은 차트만 봐서는 오빠 다 나온 것 같다. 무서워서 못 사겠는데요. 진짜. 차트만 봐서는 얼핏 보면 보세요. 1, 2, 3, 4, 5 1, 2, 3, 4, 5 코로나 전에 3월달에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미? 차트만 봐선 못 사요 진짜. 무섭다. 차트만 봐선 못 살 종목입니다. 무서워요 삼통 사기.
3존 후 3만원대 왔으면 좋겠다고요? 저 망하라고요? 저 망하라고? 왜 그러세요 무섭게. 와 근데 이거 차트 안 좋긴 하다. 고점 올라오면서 이렇게 라운딩, 고점 직전 이렇게 라운딩 되면 꺾이거든요 추세. 차트 안 좋긴 하다. 차트만 보면 지금 8짜리는 맞네요. 단기적으로 조정올 자리는 맞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을 고민하다가 산 게 차트 안 보고 살려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산 거예요. 어차피 이거 뭐 아무리 경제 폭망해도 한 5년 존버하면 올라오거든요. 그동안 배당이나 받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솔직하게. 어차피 예적금 금리, 시중금리 0.9%인데 여기 배당 2% 넘게 주거든요. 2.5%인가? 삼성전자 우가.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 우. 2%, 4.4%, 3.12%. 올해는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괜찮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분기 배당이에요. 분기마다 나와요 배당.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배당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쵸. 사실 뭐 그래요. 여기 사실 차트만 봐서는 자빠져야 되는데 이래놓고 내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르는 거죠. 차트만 봐서는 꼭 자빠지게 만들어 보이는데 이럴 때도 있어요. 특히 이게 언제 무슨 종목이 그러냐. 나스닥이 이래요. 진짜 떨어질 것처럼 해놓고 맨날 올라. 아, 진짜 미스테리한 종목이야. 나스닥 많이 빠졌다. 와, 조정이 심상치 않다. 조심스럽게 여기 예상합니다. 조심스럽게 여기 예상합니다. 만 초반 예상합니다. 조심스럽게. 바이바이. 이러면 당분간은 기술주 안 사는 게 좋죠. 국내 종목이라도. 뭐 주식 투자할 거 좀 이랬으면 좋겠다. 나스닥 여기까지 빠져서 ST판 5만원 왔으면 좋겠다. ST판 5만원 오면 나 진짜 많이 사고 싶어요.